이 건물 전부 제 겁니다. 58세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재벌 2세 서민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남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서태진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도현이었다. 30년간 병원 시설 관리 일을 해온 평범한 사람. 아무도 몰랐다. 그가 4천억 재산의 상속자라는 것을. 3개월 전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이도현은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했다. 58세가 되니 아침마다 일했다. 진통제를 한 알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거울을 봤다. 흰머리가 반을 넘었다. 언제부턴가 염색도 그만뒀다. 청바지를 입고 남색 작업복을 걸쳤다. 30년간 입어온 옷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5층 빌라.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전세 3억짜리 집이었지만 30년을 여기서 살았다. 익숙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출근 시간이라 버스는 10,000원이었다. 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40분을 서서 갔다. 서울중앙병원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다. 출근 카드를 찍었다. 오전 6시 정각. 일상의 무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이름표를 달았다. 이도현 시설관리반장.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가 온도를 확인했다. 정상이었다. 배관을 점검하다가 녹슨 부분을 발견했다. 렌치를 꺼내 볼트를 조였다. 손이 시렸지만 익숙한 일이었다. 2층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올라갔다. 수도꼭지 부품을 교체하니 물이 멈췄다. 환자 보호자 한 분이 다가왔다. 저기요, 전등이 안 켜지는데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확인해 드릴게요. 사다리를 가져와 전구를 갈았다. 불이 켜지자 보호자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다. 밥을 받아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다. 반찬은 늘 똑같았다. 맛도 없었지만 다 먹었다. 30분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같은 시각 서민석은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고 민석은 내렸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민석은 대답 없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50층 회장실로 올라갔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다. 오늘 일정입니다. 임원회의, 기자 간담회, 투자자 미팅, 저녁 만찬 순서입니다. 민석이 물었다. 아버지는?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병원에 계십니다. 상태가 위독하십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오후 4시 도현은 옥상 환풍기를 점검하러 올라갔다. 모터 소리가 이상했다. 나사를 풀고 내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옥상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전화를 하며 들어왔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남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제야 도현을 봤다. 여기 관계자 아니면 못 들어와요. 도현이 말했다. 남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잠깐 바람 좀 쉬고 싶어서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병원 일 하시나 봐요. 네, 시설 관리 일을 합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남자가 도현을 봤다. 몇 년이나 하셨어요? 30년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하늘을 봤다. 저는 평생 한 곳에 있었는데도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도현이 남자를 봤다.
정장이 비쌌다. 시계도 비쌌다. 하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힘든 일 있으세요? 남자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다. 서민석입니다. 태성전자 대표이사요. 도현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민석이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민석은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혹시 아버지 병실이 몇 호인지 아세요? VIP 병동이요. 도현이 대답했다. 12층 1201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이 사라졌다. 도현은 다시 환풍기를 점검했다. 손이 차가웠다. 저녁 7시 퇴근 시간이 됐다. 도현은 작업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로커를 닫으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이도현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서태진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12층 1201호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도현은 멈췄다. 저를요? 네. 빨리 와주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도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왜 회장이 자신을 부를까? 30년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 도현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VIP 병동이었다. 복도가 조용했다. 1201호 문 앞에 경호원이 서 있었다. 이도현 씨 맞으십니까? 네. 경호원이 문을 열었다. 들어가십시오. 도현은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병실이었다. 침대가 중앙에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서태진 회장이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도현은 멈춰섰다. 노인이 눈을 떴다. 천천히 도현을 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도현이.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이 손을 들어 도현을 가리켰다. 가까이 오세요. 도현은 한 걸음 다가갔다. 회장이 도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당신을 처음 봅니다. 도현이 말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다시 말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도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이 눈을 떴다. 눈가가 붉었다. 당신 어머니, 한영주. 도현의 심장이 뛰었다. 어머니를 어떻게? 제가 사랑한 사람입니다. 도현은 뒤로 물러섰다. 그럴 리 없습니다. 회장이 손을 뻗었다. 미안합니다. 평생 숨겼습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회장이 대답했다.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도현은 뒤를 돌아보려 했다. 하지만 회장이 말을 이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도현이 멈췄다. 검사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머리카락 몇 달 전에 받았습니다. 도현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병원 청소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제 아들입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제 유언장에 당신 이름을 넣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모든 재산 당신에게 줄 겁니다. 도현은 손을 저었다. 안 됩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왜입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다. 평범하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이 다시 말했다. 당신 어머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3년 전이었다. 어머니 한영주가 병원에 누워 있었다. 폐암 말기였다. 도현은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치료 잘 받으면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도현아, 미안해. 왜요? 내 아버지, 말 안 했지?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넌 알 권리가 있었어. 엄마 그만해요. 어머니는 도현의 손을 꽉 쥐었다. 도현아,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알아요. 하지만 우릴 지킬 수 없었어.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엄마,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도현은 다시 회장을 봤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영주, 영주야. 도현은 돌아섰다. 저는 가겠습니다. 도현, 네?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평생.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도현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그날 밤 서지영은 아버지 병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49세 태성문화재단 이사였다. 아버지 집은 강남에 있었다. 큰 저택이었다. 서지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은 어두웠다. 불을 켰다. 2층 아버지 서재로 올라갔다.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책장이 가득했다. 오래된 책들이었다.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뒤집혀 있었다. 서지영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뒤집었다. 사진이 나타났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아버지였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다.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 품에 아기가 안겨 있었다. 서지영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1967년 봄 영주와 함께. 서지영의 손이 떨렸다. 영주, 한영주.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오래전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영주야,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던 그 이름. 서지영은 사진을 다시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다. 일주일 후 서태진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세. 장례식은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정치인, 재벌, 기자들 모두가 모였다. 서민석이 맨 앞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서지영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붉었다. 셋째 아들 서민수도 있었다. 50세 조용한 사람이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석은 고개만 끄덕였다. 오후 2시 법무사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유족 여러분,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법무사가 검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나왔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법무사가 읽기 시작했다. 재산은 세 자녀에게 균등 분배한다. 민석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법무사는 멈추지 않았다. 단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 서류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작성하신 것입니다. 봉투를 열었다.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법무사가 그것을 들어 올렸다. DNA 검사 결과지입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법무사가 천천히 읽었다. 이도현 씨는 서태진 회장의 친자입니다. 검사 의뢰일 2024년 8월 15일. 검사기관 서울유전자연구소.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법무사는 계속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병상에 누워있는 회장이 나타났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목소리가 나왔다. 이도현. 화면 속 회장이 힘겹게 말했다. 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야. 숨을 들이쉬었다. 한영주. 그 사람이 내 어머니야. 눈물이 흘렀다. 미안했다. 평생 지키지 못해서. 카메라가 흔들렸다. 내 모든 재산 너에게 준다. 영상이 꺼졌다. 장례식장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민석이 소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조작이야. 법무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민석이 법무사에게 다가갔다. 그 종이 한 장으로 가문이 무너지게 하겠다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공증까지 마치셨습니다. 민석의 주먹이 쥐어졌다. 서지영이 오빠의 팔을 잡았다. 오빠 진정해요. 민석이 동생을 뿌리쳤다. 너도 한편이야? 그게 아니에요. 일단 들어봐요. 뭘 들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법무사가 말했다. 이도현 씨는 현재 이 병원 시설 관리 반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민석이 비웃었다. 설거지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이 된다고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민석이 돌아섰다. 뒤쪽을 봤다. 거기 구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도현이었다. 작업복이 아닌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민석이 그에게 걸어갔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다. 민석은 도현 앞에 섰다. 당신이 이도현입니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 아들이라고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민석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들었다고요? 본인도 몰랐다는 겁니까? 네. 일주일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네. 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말이 안 되는군요. 30년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들이라고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원한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습니까?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민석이 도현의 옷깃을 잡았다. 당신이 사라지면 끝나는 일입니다. 서지영이 달려왔다. 오빠, 나요? 민석이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 지금 포기하면 돈 줄게요. 10억. 어때요? 도현은 민석을 봤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서 회장님이 부르셨을 때 가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옷깃을 놓았다. 당신 미쳤군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민석이 돌아섰다.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DNA 검사고 뭐고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대표님, DNA 검사가 공증됐다는데요. 그게 진짜라는 증거 있습니까? 민석이 소리쳤다. 증거는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갔다. 서지영은 그 자리에 남았다.
도현을 봤다. 도현도 서지영을 봤다. 서지영이 다가갔다. 이도현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서지영입니다. 회장님 막내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한영주 맞으세요? 도현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서지영이 작은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사진이었다. 이 사진. 어머니 맞으세요? 도현은 사진을 봤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어머니였다.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맞습니다. 서지영도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정말 오빠시네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신을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지영이 말을 이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네? 도현이 일어났다. 재산도 이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도현은 장례식장을 나갔다. 서지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장례식장을 나온 도현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갔다.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지만 도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빌라에 도착해서 5층까지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30년을 살아온 이 작은 방의 냄새였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도현은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3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른 손으로 도현의 손을 꼭 잡으시며 미안해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왜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그 비밀을 혼자 안고 가셨을까? 도현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상자를 열자 몇 장의 사진이 나왔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아기가 바로 도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1967년 여름 도현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혼자였다. 옆에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없었다. 도현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같은 시각 서민석은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말도 안 돼.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어떻게 진정해. 30년간 설거지나 하던 놈이 갑자기 내 형이라고.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조작이야. 분명 조작이라고.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어야 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52년을 회장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다른 아들이 있다니. 변호사 불러. 지금 당장 불러서 유원장 무효 소송 준비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다시 한번 책상을 쳤다. 이도현. 그 이름 다시는 듣기 싫어. 도현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고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다.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1995년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당시 28세였던 도현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며 아이들을 가르치셨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둘이서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시는 어머니에게 도현이 물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좋은 분이었어. 왜 헤어지셨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현이 다시 물었다. 아버지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이름만이라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알 필요 없어. 그냥 그분은 그분 인생이 있으니까. 그럼 저는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니가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을 주었다. 도현이 급히 다가갔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안해, 도현아. 너한테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왜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아니야. 넌 알 권리가 있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는데. 엄마만 있으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는 도현을 꽉 안았다. 고마워, 도현아. 도현은 눈을 떴다. 새벽 4시였다. 잠은 오지 않았고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 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이제야 알게 됐다. 아버지가 서태진이었다는 것을, 재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일까? 도현은 알 수 없었다. 밤 11시 서지영은 아버지 서재에 다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액자를 다시 집어들고 사진을 바라봤다. 젊은 아버지와 한영주 그리고 아기. 지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표정이었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지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지영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를 열자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다. 태진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여자의 글씨였다. 지영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태진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도현이가 이제 2살이 됐어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눈도 코도 웃는 모습도 당신을 닮았어요. 가끔 도현이를 보면 당신 생각이 나요. 하지만 이제 그만 생각하려고 해요. 당신에겐 당신 인생이 있잖아요. 가족도 회사도 책임도 있잖아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도현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당신 이름도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도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둘게요. 행복하세요, 태진 씨. 그리고 사랑했어요. 영주가. 지영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한영주.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었다. 지영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다.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빠 민석은 이도현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가족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지영은 결심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지영은 서재를 천천히 둘러봤다. 책장 뒤쪽 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책을 치우고 벽을 만져보니 금속이었다. 금고였다. 지영은 무거운 책장을 옆으로 밀었다. 천천히 움직이자 벽에 오래된 금고가 드러났다. 비밀번호 다이얼이 달린 금고였다. 아버지 생일로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어머니 생일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영주의 생일? 지영은 편지 봉투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다. 1969년 4월 3일. 다이얼을 0403으로 돌렸다. 찰칵. 금고가 열렸다. 지영은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다.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봉투에는 제2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지영은 봉투를 꺼내 서류를 펼쳤다. 유언장. 나 서태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앞서 공개된 유언장은 형식적인 것이다. 둘째, 나의 진짜 유언은 다음과 같다. 태성그룹 전체 지분 60% 이도현에게 상속. 강남 본사 건물 이도현에게 상속. 부산 부동산 5건 이도현에게 상속. 예금 1,200억 원 이도현에게 상속. 단 이도현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서민석, 서민수, 서지영에게는 각각 100억 원씩만 남긴다. 이유. 나는 평생 이도현에게 빚을 졌다.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못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4년 9월 1일. 서태진. 지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참회였고 평생의 죄책감이었다. 지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다. 책장을 원래 자리로 밀어두고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결심을 다졌다. 오빠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지영은 아버지의 뜻을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다. 작업복을 입고 일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달랐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재벌 아들이래. 진짜야? 믿기지 않는데. 뉴스에 나왔어. DNA 검사까지 했대.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에 갔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으려는데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다. 다들 도현을 피했다. 혼자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다. 오후 3시 병원 원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이도현 씨, 원장님이 찾으십니다. 도현은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60대 남자인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도현이 앉았다. 원장이 말했다. 이 씨, 요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뉴스 봤어요. 서태진 회장 아들이시라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이 씨, 솔직히 말할게요. 병원 입장이 좀 곤란해요. 언론이 계속 전화하고 환자들도 불편해하고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해고는 아니고 휴직이에요. 일이 정리될 때까지만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장이 말을 이었다. 월급은 드릴게요. 그러니 좀 쉬세요. 도현은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현은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30년간 일한 병원이었다. 이제 여기도 자기 자리가 아니었다. 라커룸으로 가서 작업복을 벗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름표를 떼어냈다. 라커 문을 닫고 병원을 나갔다. 3일 후 도현은 집에만 있었다. 일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TV를 켰더니 뉴스에서 태성그룹 상속 분쟁, 법정 다툼으로라는 제목이 나왔다. 리모컨으로 껐다.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모르는 번호였기에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고 또 모르는 번호였다. 계속해서 문자가 왔다. 이도현 씨, 저는 기자입니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삭제했다. 변호사입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것도 삭제했다. 결국 휴대전화를 꺼버렸고 그제야 조용해졌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자기도 3주 전까지는 저랬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도현이 문을 열자 서지영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현은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주소 알아냈어요. 병원 인사과에 부탁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지영이 들어와서 작은 방을 둘러봤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낡은 가구들만 있었다. 여기서 30년을 사셨어요? 네. 지영은 의자에 앉았고 도현은 침대 끝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가 소송 준비 중이에요. 유원장 무효 소송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영이 도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현이 조용히 대답했다. 포기하겠습니다. 원래 제 것도 아니니까요. 정말요? 네.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왜 어머니를 혼자 두었을까 하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피아노 학원 하시면서 저 키우셨는데 돈도 없어서 전세도 못 얻고 월세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재벌이었어요. 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릴 버리셨을까요?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도현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죄책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세요? 지영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거 읽어보세요.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쓴 편지예요. 도현이 편지를 받자 손이 떨렸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지연이 찾았던 그 편지였다. 편지를 모두 읽은 도현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지영이 말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켜주신 거예요. 당신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요. 도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도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서재에 어머니 사진을 놔두고 매일 보셨대요. 비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서재에서 혼자 우셨다고요.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네.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가문 때문이에요. 당시 아버지는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거든요. 도현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신 거네요. 네. 하지만 아버지는 돈을 보내셨어요. 도현이 놀라서 봤다. 돈을요? 네. 매달 500만 원씩 30년 동안요. 그럴 리 없어요. 저희는 가난했어요. 지영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이거 보세요. 도현이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 통장 사본이 있었는데 한영주 명의였다. 입금 내역을 보니 매달 500만 원씩 1967년부터 1995년까지 28년간 입금되어 있었다. 총 16억 8천만 원이었다. 도현은 통장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어머니 거였어요? 네. 하지만 어머니는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왜 안 쓰셨을까요? 지영이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돈을 받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지영이 말을 이었다. 그 돈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약 25억 원이 됐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돈을 안 쓰신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보내신 이유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도현은 편지와 통장을 내려다봤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고 평생 괴로워했던 것이다. 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지영이 도현의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라도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은 시각 서민석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언장 무효 소송은 어렵습니다. DNA 검사가 공증됐고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거든요. 민석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뭔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도현 씨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법적으로도 계속 위협하면서 그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민석이 비웃음을 지었다. 좋은 생각이군요. 합법적으로 압박하면 되는 거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도현, 당신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일주일 후 서지영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컨퍼런스룸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지영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지영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오늘 이 자리는 아버지 서태진 회장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지영이 봉투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기신 제2유언장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제2유언장이요? 그게 뭡니까? 지영이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 유언장에는 아버지의 진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크린에 유언장 내용이 떴고 기자들이 읽기 시작했다. 태성그룹 지분 60%를 이도현에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 서민석에게는 100억만?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이도현 씨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이도현 씨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다. 서지영 이사님, 오빠 서민석 대표는 이 결정에 동의합니까?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하셨으니까요. 스크린이 바뀌며 새로운 사진이 떴다. 젊은 서태진과 한영주 그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이었다. 기자들이 놀라며 물었다. 이게 뭡니까? 지영이 대답했다. 아버지와 이도현 씨 어머니인 한영주 씨 그리고 어린 도현 씨입니다. 1967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지영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한영주 씨를 평생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고 가문의 압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도현 씨는? 아버지는 끝까지 영주 씨와 도현 씨를 잊지 않으셨어요. 지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송금 내역서입니다. 스크린에 통장 사본이 떴다. 매달 500만 원씩 28년간 총 16억 8천만 원의 입금 내역이 보였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28년간 매달 500만 원을 보냈다고요? 총 16억이 넘네요. 지영이 설명했다. 아버지는 평생 책임을 다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영주 씨는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돈을 받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럼 이도현 씨는 가난하게 자랐다는 건가요? 네. 어머니 혼자 피아노 학원을 하시며 키우셨어요. 회장님은 도현 씨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요. 그때 처음으로 도현 씨를 불러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현 씨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하신 거예요. 도현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도현 씨는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자들이 놀랐다. 포기요? 왜요? 지영이 조용히 대답했다. 도현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계셨으니까요. 평생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평생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그럼 지금도 포기하실 건가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도현 씨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진짜 뜻이니까요. 지영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한 두 사람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뜻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지만 여파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이야기를 다뤘다. 서태진 회장, 평생 숨겨온 사랑. 재벌의 눈물, 28년간 매달 500만 원 송금. 이도현 씨 재산 포기 의사 밝혀. 온라인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진짜 사랑이네요. 28년간 매달 500만 원이면 그냥 버린 게 아니잖아요. 이도현 씨 대단하다. 4천억을 포기하다니. 서민석은 뭐 하는 거야? 동생이 진실 밝히는데.
가족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사랑을 버린 거였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엔 이도현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돈 노린 사기꾼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도현 씨 응원합니다. 아버지 뜻 받아들이세요. 당신 것입니다. 서민석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다. 리모컨을 집어 던졌고 TV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서지영, 이 미친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대표님,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석이 비서를 노려봤다. 그래서 대표님이 물러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누가 감히? 주주들입니다. 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여론도 가족도 회사도.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이도현 씨를 만나보시는 게. 닥쳐. 하지만 나가. 비서가 나갔고 민석은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자기 것이어야 할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도현은 집에서 뉴스를 봤다. 서지영의 기자회견, 공개된 사진들, 편지, 통장 내역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 모두 평생 괴로워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지영이었다. 도현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빠 뉴스 보셨어요? 네. 미안해요. 허락도 안 받고 모든 걸 공개해서. 괜찮습니다. 오빠,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아버지 유산을 받으실 건가요?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네. 받겠습니다. 지영이 놀라서 물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재산의 절반은 어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어머니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병원에 기부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일한 곳이니까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내일 하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지영씨. 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도현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영아. 전화가 끊겼다. 도현은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오후 같은 호텔 컨퍼런스룸에 다시 기자들이 모였다. 이도현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서지영이 옆에 서서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도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도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도현을 향했다. 도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먼저 이렇게 많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58년을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일했고 어머니를 모셨고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3주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서태진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그분이 재벌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화가 나셨습니까? 도현이 대답했다. 평생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 힘들게 사셨어요. 돈도 없어서 전세도 못 얻고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벌이었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재산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셨나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영 씨가 제 동생이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입니다. 스크린에 편지가 떴고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목소리가 더 떨렸다. 도현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당신 이름도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도현이가 상처받을까봐. 도현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지켜주신 겁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시면서 저한테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모든 걸 혼자 안고 가신 거예요. 장내가 조용해졌다. 몇몇 기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도현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년간 매달 500만 원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고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도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이십니까? 도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쓰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도현이 설명했다. 첫째, 전체 재산의 50%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한영주 재단입니다. 어머니 이름을 딴 재단이에요. 스크린에 계획서가 떴다. 이 재단은 어머니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할 겁니다. 어머니처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도록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도현이 말을 이었다. 둘째, 재산의 25%는 서울중앙병원에 기부하겠습니다. 왜 병원에 기부하십니까? 제가 30년간 일한 곳이니까요. 그곳 직원들과 환자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새 의료 장비도 사고 어려운 환자분들 치료비도 지원하고 직원들 처우도 개선하는 데 쓰일 겁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다. 도현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리고 셋째, 나머지 25%는 장내가 조용해졌다. 서민석, 서민수, 서지영 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웅성거렸다. 왜요? 유언장에는 각각 100억씩만 주라고 돼 있는데요. 도현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분들도 아버지의 자녀니까요. 저 혼자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서지영이 눈물을 흘렸다. 도현이 지영의 손을 잡아주며 말을 이었다. 저는 5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동생들이 생겼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해서 평생 괴로워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평생 저를 잊지 않으셨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을 다하려 하셨어요.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도현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이상입니다. 기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도현은 단상에서 내려왔고 서지영이 도현을 꽉 안았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였다. 컨퍼런스룸 뒤쪽 문이 열렸다. 서민석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민석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깨가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도현과 마주섰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도현 씨. 네.
할 말이 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도현이 놀라서 봤다. 기자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52년간 장남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형이 생겼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당신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소송도 준비하고 압박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지영이가 보여준 편지를 읽고 당신 말을 듣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당신과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민석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습니다. 돈도 이름도 아버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원망하지 않고 재산도 나눠주겠다고 하시네요. 민석이 손을 내밀었다. 형님,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52년 늦었지만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도현은 민석의 손을 봤다. 떨리는 손이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도현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민석의 손을 잡았다. 민석 씨. 아니, 민석아. 민석이 도현을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형이라니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민석이 몸을 떨며 울었다. 형님,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플래시 소리는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서지영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오빠들. 세 사람이 함께 울었다. 30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순간. 한참 후 민석이 몸을 떼며 눈물을 닦았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단 운영이든 병원 기부든 뭐든지 돕겠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석아. 하지만 이건 우리 셋이 함께 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도 그거였을 거야.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사는 거. 지영이 말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 셋이 함께 아버지 뜻을 이어가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다. 기자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컨퍼런스룸 밖 하늘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서울중앙병원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새로 지은 건물 앞에 큰 리본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한영주 의료센터라는 글자가 새겨진 현판이 보였다. 이도현이 가위를 들고 리본을 자르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환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도현은 마이크를 잡았다. 이 건물은 제 어머니 한영주를 기리기 위해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돕는 삶을 사셨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꿈을 주셨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이 건물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길,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도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 벽에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한영주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도현은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제 편히 쉬세요. 옆에 서 있던 서지영이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좋겠어. 강남에 위치한 한영주 재단 사무실은 언제나 분주했다. 넓고 밝은 사무실 벽에는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서지영은 이사장 책상에 앉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백 장의 서류가 쌓여 있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
아내를 잃고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사연,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의 어려움. 지영은 하나하나 정성껏 읽었다. 그리고 승인 도장을 찍었다.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 지원, 아이들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지원까지. 1년 동안 1,500가구를 도왔고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오빠, 우리 잘하고 있죠? 책상 위에는 도현과 민석, 그리고 지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현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시설관리 반장이 아니라 병원 이사회 일원이자 한영주 의료센터 명예원장이었다. 물론 급여는 받지 않았다. 순수한 봉사였다. 매일 아침 7시 도현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찾아다녔다. 어르신, 어젯밤은 편히 주무셨어요?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도현 원장님. 덕분에 잘 잤어요. 새 침대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요. 이 병원 정말 좋아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다 친절하고.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습니다. 편히 쉬세요.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다. 예전처럼 밥을 받아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도현의 테이블로 모여들었다. 원장님,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새 MRI 장비가 다음 달에 들어온대요. 정말요? 환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게요.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저녁 6시가 되어 퇴근 시간이 됐지만 도현은 습관처럼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갔다. 옛날처럼 온도를 확인하고 배관을 점검했다. 30년간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다. 젊은 시설 관리 직원이 다가왔다. 원장님, 이건 제가 할 일인데요. 도현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도 예전엔 이 일을 했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기본을 잊지 않게 되니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현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환풍기 소리를 들으며 난간에 기대섰다. 1년 전 이곳에서 민석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 될 줄, 가족이 될 줄.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저녁 7시 도현은 강남의 한 식당 개인실로 들어갔다. 민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오셨어요? 응,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잠시 후 지영이 도착했고 셋째 서민수도 왔다. 형님들, 누나. 민수야, 요즘 어때? 잘 지내요, 형님.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음식이 나왔고 도현이 잔을 들었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잔을 비우고 민석이 물었다. 형님, 요즘 병원 일은 어때요? 좋아. 새 의료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고 환자분들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재단은요? 지영이 밝게 대답했다.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 200가구를 추가로 지원했어요. 감사 편지도 정말 많이 와요. 민수가 말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잖아. 오빠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민석이 도현을 보며 말했다. 형님, 회사 일도 좀 봐주세요. 형님 조언이 필요해요. 내가 경영을 뭘 알겠어. 아니에요. 형님은 사람을 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현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민석이 말했다. 형님, 차 태워드릴까요? 아니야, 걸어갈게. 운동 좀 하려고. 혼자 가시면 위험한데. 도현이 손을 저었다. 괜찮아. 집이 멀지도 않아. 지영이 도현을 안았다.
오빠 조심히 가세요. 내일 재단 이사회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어, 지영아. 민수도 인사했다. 형님,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래, 민수야. 도현은 혼자 걸었다. 천천히 여유롭게.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도현은 집에 도착했다. 예전 그 빌라가 아니었다. 1년 전 가족들이 함께 골라준 아파트였다.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의 냄새였다. 거실 벽에는 여러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한영주의 젊은 시절 사진, 아버지 서태진의 사진, 그리고 1년 전 기자회견 후 찍은 가족 사진. 민석, 민수, 지영, 그리고 도현.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재단 개소식 사진, 의료센터 개관식 사진, 추석 때 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도현은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의 편지가 그대로 있었다. 도현은 편지를 꺼내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다. 행복하세요, 태진 씨. 그리고 사랑했어요.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평화로운 눈물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아픔도 있었다. 도현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2개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잘 자요, 어머니. 잘 자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도현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58년 만에 도현은 진짜 가족을 찾았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했다. 무엇보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돈보다 이름보다 지위보다 중요한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에필로그. 2년 후. 한영주 재단은 전국 6천 가구를 돕고 있었다. 매년 지원 가정이 늘어났고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었다. 한영주 의료센터는 연간 15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했고 많은 생명을 살렸다. 서민석은 태성그룹을 이끌며 도현과 함께 일했다. 형제는 매주 함께 회의를 했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함께 내렸다. 서지영은 재단 이사장으로 평생을 헌신하기로 했다. 어머니 한영주가 그랬던 것처럼 남을 돕는 삶을 살기로 했다. 서민수는 조용히 가족을 지켰다. 형들과 누나를 돕고 가족 모임을 챙기며 평화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도현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다. 아침 7시 출근,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 6시 퇴근.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재단 일을 보고 사람들을 도왔다.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참회, 가족의 화해. 모든 것이 도현 안에 살아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다시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환풍기 소리를 들으며 난간에 기대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기였던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지영이 찾아준 사진이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도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우리 이제 함께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3개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잘 자요, 어머니. 잘 자요, 아버지. 도현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옥상을 내려갔다.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도현은 걸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내일을 향해.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